내가 붓을 놓지 않는 이유는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지혜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학자였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과 떨어져 먼 바닷가 마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인간의 본질을, 삶의 의미를, 고통의 가치를 탐구했다. 그가 남긴 말들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건져 올린 생존의 언어이며 무너진 삶 위에서 다시 일어선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15개의 문장을 통해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이다. 1. 시련은 너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단련하러 온 것이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한다.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시련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이다.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들겨 맞을 때 비로소 강철이 된다. 망치질 한 번 한 번이 쇠에게는 고통이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쇠는 영원히 약하고 무른 상태로 남는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은 결코 단단해질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온몸으로 배웠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억울했다.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이 고통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과정이라는 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도 크고 작은 시련을 겪는다. 실패, 배신, 질병, 상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싶어진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지금 너를 덮치는 이 고통은 너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시련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야 우리는 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단련은 편하지 않다.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단련을 거친 사람만이 더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라는 극한의 단련을 거쳤고 그 결과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의 저서 500여 권은 모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탄생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것을 통과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라. 시련은 너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이 처지가 공공하다고 해서 뜻까지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가난은 사람의 존엄을 시험한다. 돈이 없을 때, 권력이 없을 때,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춘다. 말투가 바뀐다. 시선을 피한다.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 한때 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가 이제는 먹을 것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만큼은 비굴하게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외부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내면의 품격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사람을 겉으로 평가한다.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다.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비굴하게 아첨하거나 자신의 원칙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사람들. 권력이 없었지만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뜻을 지켰고 결국 시간이 그들을 증명해 주었다. 반대로 처지만 좋고 뜻이 비굴한 사람들도 있다. 돈은 많지만 인격은 가난한 사람. 지위는 높지만 영혼은 낮은 사람. 그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의 진짜 가치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처지는 바뀔 수 있다. 오늘 가난해도 내일 부유해질 수 있고 오늘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한번 비굴해진 마음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기억하라.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영구적인 것이다. 처지가 공공해도 뜻만큼은 굳게 세워라. 몸은 낮아져도 마음만큼은 높게 유지하라.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비굴함이 부끄러운 것이다. 처지가 어려운 것은 불운이지만 뜻까지 꺾이는 것은 선택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의 말을 듣고 있다. 3.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곳이다. 칭찬의 바람, 비난의 바람, 유혹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사람들은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말하고 어제는 이것을 원했다가 오늘은 저것을 원한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르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것을 뿌리 깊은 나무에 비유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진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의 단단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기 확신에서 온다. 하지만 맹목적인 자신감이 아니다. 수많은 사유와 경험을 통해 얻은 확고한 신념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읽고 쓰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현대 사회는 특히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비교가 일어나고 뉴스는 불안을 조장하고 광고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내면이 약한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이런 외부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산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들은 자신의 길을 간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다. 그의 내면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세상은 그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면의 단단함이 만들어진다. 바람은 계속 불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다면 그 어떤 바람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한다. 정약용처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4.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가장 당당한 삶이다.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돈이 많으면 당당하다고, 지위가 높으면 당당하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한다. 진짜 당당함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이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삶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삶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사람과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평안한 사람. 전자는 항상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후자는 숨길 것이 없어서 떳떳하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내내 떳떳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거짓말 하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고 남들이 다 하는 부정한 일을 혼자 거부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거울을 볼 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불안하다. 항상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런 삶은 결코 당당할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학문에 거짓이 없었고 백성을 대하는 태도에 위선이 없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쉬운 길을 택할 것인가?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쉬운 길은 당장 편하지만 나중에 부끄러움을 남긴다. 옳은 길은 당장 어렵지만 나중에 당당함을 준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것이 가장 당당한 삶이다. 5.
군자는 처지에 원망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탓한다.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외부를 탓한다. 경제가 나빠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상사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이런 변명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태도를 제시한다. 진정한 군자는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학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태도다. 왜냐하면 외부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탓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려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원망할 수 있었다. 정치를 탓할 수 있었고, 당시 권력자들을 저주할 수 있었고, 자신의 불운을 한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았다.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태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 외부를 탓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현대 사회는 특히 외부 탓을 부추긴다. 광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사야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미디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만 부각시킨다. 물론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 탓하다가는 평생 피해자로 살게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처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환경이 나쁘다면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조건이 불리하다면 그 조건 속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약용의 이 말은 책임감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외부를 탓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 결과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잠시 멈춰서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탓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군자는 처지에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6. 지위는 빼앗길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은 빼앗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다. 재산, 명예, 권력, 지위. 정약용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다. 한때 왕의 신임을 받던 고위 관료였던 그는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외부에서 주어진 것은 빼앗길 수 있지만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품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위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품격은 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서 나온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태도이며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다. 세상은 사람을 겉으로 판단한다.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다. 회사는 망할 수 있고, 직위는 박탈될 수 있고, 재산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품격은 다르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외부 조건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었다. 그는 그저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품격은 여전히 높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존중했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지위는 빼앗겼지만 품격은 남아있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예가 많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품격이 낮았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조롱받는다. 반대로 낮은 처지에 있었지만 품격이 높았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존경받는다. 지위는 일시적이지만 품격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선택의 누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익에 걸렸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품격이 만들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선택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비굴해질 것인가, 당당할 것인가? 그는 매번 품격 있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위와 재산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품격을 희생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위를 얻고 품격을 잃는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인가? 지위는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품격은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당신의 품격만은 지켜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다. 7.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경쟁을 강요한다. 시험에서 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직장에서 동료보다 빨리 승진해야 하고, 사업에서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남을 이기는 것은 상대적이다. 내가 1등을 해도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면 나는 다시 패배자가 된다. 하지만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아무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실천했다. 그는 남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조정에서 추방당했고 학계에서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권 더 읽고 한 편 더 쓰고 한 가지 더 깨달았다. 이런 태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다. 남과 경쟁하는 사람은 남이 멈추면 함께 멈춘다. 하지만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항상 어제의 자신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비교다. SNS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삶을 보고 나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싸움이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이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은 성장의 본질을 꿰뚫는다. 진짜 성장은 남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것.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 어제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진짜 승리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누적된다. 매일 어제의 나를 조금씩 이기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10년 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된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18년 동안 매일 어제의 자신을 이긴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 남을 이기려고 하면 피곤하다.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고 항상 더 높은 기준이 있다. 하지만 어제의 나를 이기려고 하면 평화롭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나아졌는가? 한 가지라도 배웠는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가장 큰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이다. 8. 어려운 환경 탓을 하지 마라.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끝내 마르지 않고 생명을 지켜낸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한다. 태어난 집안이 가난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 낙후되어서, 경제 상황이 나빠서. 이런 변명은 끝이 없다. 하지만 정약용은 뿌리 깊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가뭄이 들면 대부분의 식물은 죽는다.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금방 말라버린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찾아낸다. 표면이 메마르더라도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버틴다. 차이는 무엇인가? 뿌리의 깊이다. 내면의 단단함이다. 준비된 정신이다.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의 뿌리는 무엇이었나? 학문이었다. 그는 평생 공부했고 생각했고 글을 썼다. 그래서 외부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 물을 찾듯이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지혜와 힘을 찾아냈다. 현대사회는 환경 탓을 부추긴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조건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를 증명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좋은 환경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환경만 탓하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반대로 환경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돌파구를 찾는다.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기술을 배우고 지혜를 쌓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힘이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사고력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것으로 500여 권의 책을 썼다.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뭄은 계속될 것이다.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시기를 견뎌낸다. 당신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집중하라.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끝내 마르지 않고 생명을 지켜낸다. 9. 그릇은 깨져야 다시 빚을 수 있고 사람은 무너져야 비로소 근본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성공은 때로 독이 된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문제가 없으니 개선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역설적인 진실을 말한다. 진짜 성장은 무너질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릇을 생각해보라. 완성된 그릇은 아름답지만 고정되어 있다. 그 모양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너지기 전에는 자신의 근본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표면만 본다. 하지만 무너지면 근본이 드러난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가 모두 드러난다. 정약용은 유배를 통해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자신을 세웠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본질적인 자신을. 유배 전의 정약용은 유능한 관료였다. 하지만 유배 후의 정약용은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이고 본질로 돌아갈 기회이고 더 강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참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간다. 무너지는 것이 무서워서.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 깨진 그릇처럼 무너진 삶을 다시 빚어라. 더 나은 모습으로. 이번에는 근본부터 제대로 세워라.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삶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자신의 근본을 다시 세웠다. 관료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본질을, 권력이 아니라 지혜를,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을.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역사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라. 그것은 다시 빚어질 기회다. 깨진 그릇이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무너진 당신도 더 강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릇은 깨져야 다시 빚을 수 있고 사람은 무너져야 비로소 근본을 다시 세울 수 있다. 10. 남이 나를 천하게 여긴다고 해서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한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류하고 등급을 매긴다. 어떤 사람은 높게 평가받고 어떤 사람은 낮게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다. 남의 평가를 내면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비극이라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들의 문제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내 문제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남이 나를 천하게 여겨도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당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천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사회의 최하층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봤다. 피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정약용은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부당하게 유배당한 학자라는 것을,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약 정약용이 남들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자신을 죄인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기하고 무너지고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진실이다. 현대 사회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는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댓글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남의 평가를 내 정체성으로 만들지 마라. 남이 나를 천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때로는 그들의 편견 때문이고, 때로는 그들의 질투 때문이고, 때로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겸손은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가치 있다이고, 자기 비하는 나는 쓸모없고 천하다이다. 전자는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후자는 파괴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겸손했지만 자기 비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남이 당신을 천하게 여기는가?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천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당당한 삶의 시작이다. 11.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 고통이 깊은 삶일수록 지혜의 빛은 더 영롱해진다. 밝은 곳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서는 수천 개의 별이 빛난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에서는 깊은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우리는 표면만 본다. 본질을 탐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다르다. 고통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삶의 의미를 묻게 만들고 본질을 탐구하게 만든다. 정약용의 위대한 저서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나왔다. 18년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인간, 사회, 정치, 경제, 윤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다. 만약 그가 계속 조정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면 아마 그는 유능한 관료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상가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선생이다. 가혹하지만 정직한 선생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준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표면적인 것인지를.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강인함을 가르친다.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의미를 찾는지를. 물론 고통 그 자체가 지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고통을 단순히 겪기만 해서는 안 된다. 고통을 사유해야 한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교훈을 얻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정약용이 위대했던 이유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불편함을 제거하려 한다. 물론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까지 거부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다. 고통은 깊이를 만든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깊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깊은 지혜를 얻었다. 간디, 만델라, 빅터 프랭클, 그리고 정약용. 그들의 지혜는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당신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절망하지 마라.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것이다. 고통이 깊을수록 지혜의 빛은 더 영롱해진다. 정약용은 18년의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별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 빛을 전해줄 수 있었다. 당신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밝은 지혜를 갖게 할 것이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속에서 별을 찾아라. 12. 비바람이 쳐야 땅이 굳어지듯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 농부는 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땅이 단단해진다는 것을. 햇빛만 비추는 땅은 겉만 마르고 속은 약하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은 땅은 깊이까지 굳어진다. 그래서 더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눈물 없이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깊이를 모른다.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은 진짜 가치를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픔이 무엇인지, 생존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안다. 정약용은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아니, 때로는 빵조차 없었다. 유배지에서 그는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했다.
한때 왕의 식탁에서 먹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경험이 그에게 인생의 참맛을 가르쳐 주었다고. 인생의 참맛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다. 복잡함이다. 아픔과 기쁨이 섞인 맛이다.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단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현대 사회는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한다. 광고는 우리에게 편안함만 약속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짜 삶은 고통과 기쁨이 섞여 있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변한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줄 안다. 반면 항상 풍족했던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도 모르고 만족도 모른다. 정약용은 유배 전후가 완전히 달랐다. 유배 전에는 엘리트 관료였다. 하지만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을까. 유배 후에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다. 고통이 그를 깊게 만들었다. 눈물이 그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비바람이 쳐야 땅이 굳어진다. 당신이 지금 비바람을 맞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인생의 참맛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배워라. 비바람을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눈물 젖은 빵이 쓰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 맛을 가르쳐준다. 정약용처럼 고통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라. 13.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지는 것이다. 나의 낙향 또한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봄에 꽃이 핀다. 아름답고 화려하다. 하지만 꽃 진다. 사람들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한다.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꽃은 지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 지는 것이라고.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놓아야 풍성함이 온다. 겉모습을 버려야 진짜 가치가 생긴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를 이렇게 이해했다. 조정에서의 화려한 삶은 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져야 진짜 열매인 학문적 업적이 맺힐 수 있었다. 만약 정약용이 계속 조정에 있었다면 그는 화려한 꽃으로 남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남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 것이다. 유배라는 꽃이 짐이 있었기에 500여 권의 저서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었다. 인생에서 무언가가 끝날 때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사업이 망하면, 관계가 끝나면.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제안한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꽃이 지는 것처럼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태도다. 꽃이 질 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망한다. 하지만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를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봤다. 열매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봤다. 물론 모든 끝이 자동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꽃이 져도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무언가가 끝났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지고 있는가? 직업, 관계, 계획. 그것을 단순히 상실로만 보지 마라. 정약용처럼 물어보라. 이것이 어떤 열매를 위한 과정인가? 이 끝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가? 꽃이 지는 것은 슬프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아름다움을 놓아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정약용의 낙향은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였다. 당신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지금 무언가가 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14.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이미 온 천하가 아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내 가치를 누군가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경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도 무시당하고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약용도 그랬다. 유배지에서 그가 쓴 책들을 누가 알았겠는가? 당시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정약용은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하늘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믿음이다. 우주의 정의에 대한 신뢰다. 그리고 내가 안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타인의 인정은 필요 없다. 물론 인정받으면 기쁘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특히 인정 중독에 시달린다. SNS의 좋아요, 상사의 칭찬, 동료의 인정.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검증을 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묻는다. 왜 남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남이 알아줘야 하는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별것 아닌 일도 과대평가될 수 있다. 외부 평가는 불안정하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다르다. 그것은 내 안에 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썼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시간이 그를 증명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온 세상이 안다. 정약용이 위대한 학자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그가 알았던 것이 결국 온 천하가 아는 것이 되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슬퍼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가이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계속하라.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이미 온 천하가 아는 것과 같다. 15.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방심하면 흘러넘치고 가두어두면 썩는다. 매일 흐르게 하되 깊이를 잃지 마라.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을 준다. 하지만 가둬두면 썩는다. 반대로 제방 없이 흐르면 범람한다. 사람의 마음도 정확히 같다. 이것이 정약용이 평생 고민한 문제였다. 마음을 가두어 두면 어떻게 되는가? 억압되고 경직되고 썩는다. 생각이 굳어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창의성이 사라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두려워했다. 고립된 환경에서 마음이 썩지 않도록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색했다. 마음을 흐르게 했다. 반대로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흘러넘친다. 감정에 휩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중심을 잃는다.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한다. 마음을 흐르게 하되 깊이를 잃지 마라. 깊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물이 흘러도 강바닥은 그대로 있듯이 마음이 움직여도 근본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정약용은 이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그는 유연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발전했다. 동시에 단단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버리지 않았다. 흐르면서도 깊이를 잃지 않았다. 현대 사회는 두 극단으로 나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가둔다. 경직되고 변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너무 방치한다. 유행에 휩쓸리고 원칙 없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는다. 정약용이 제시하는 해답은 균형이다. 매일 흐르게 하되 깊이를 잃지 마라. 이것은 쉽지 않다. 양쪽 모두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밀이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다른 관점을 들어라. 변화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마음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핵심 가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라. 원칙을 점검하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이것이 깊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이것을 실천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 농업, 의학, 건축, 경제. 마음을 흐르게 했다. 동시에 백성을 위한다는 핵심 가치는 절대 잃지 않았다. 깊이를 유지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가두어져 썩고 있는가? 아니면 흘러넘쳐 방향을 잃었는가? 정약용의 지혜를 기억하라.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매일 흐르게 하되 깊이를 잃지 마라. 정약용의 15개 문장을 모두 들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이것은 18년의 유배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건져 올린 생존의 언어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이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은 여전히 빛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유배지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관계의 고통 속에서, 어떤 이는 자기 의심의 감옥 속에서.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 고통이 너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너를 단련하러 온 것이라고. 시련을 받아들이고 처지를 탓하지 말고 내면을 단단히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품격을 지키고 어제의 나를 이기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어둠 속에서 별을 보고 눈물에서 배우고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흐르되 깊이를 유지하라.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무겁고 진실하고 힘이 있다. 내가 붓을 놓지 않는 이유는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지혜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고통은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나아가자.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내가 겪은 고통이 당신에게 지혜가 되길 바란다.